강원도 산불 상황부터 전해드립니다. 어제 저녁 고성군에서 시작된 불길은 인제, 속초 일대까지 확산됐고 현재도 진화 작업이 한창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입니다. 네, 현재 불길은 어느 정도 잡혔습니까? 네, 화재가 시작된 강원도 고성군의 경우 현재는 거의 진화돼 잔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속초에서도 큰 불이 잡히면서 속초시 생활체육관에 모였던 주민들은 귀가한 상태입니다. 화재 진화 인력은 아직 불길이 100% 잡히지 않은 인제와 강릉 옥계 일대로 투입이 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경 고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은 인제를 거쳐 속초와 강릉 등 강원도 해안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일대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등 큰 혼란을 빚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국 헬기와 소방차를 강원도 산불 지역에 집중 배치했고 현재 진화율은 인제가 약 80%, 강릉이 70% 정도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강원도 화재 지역 일대 도로 역시 통제됐는데 오늘 오전에 모두 통제가 풀린 상태입니다. 네, 장 기자, 이번 산불 원인은 파악이 됐습니까? 네, 이번 화재가 시작된 장소로 추정되는 곳인 강원 고성군 한 주유소 앞에는 이 변압기가 아닌 개폐기가 있는데요. 한국전력은 개폐기에 연결된 전선에서 불꽃이 발생하며 개폐기 주변에도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당국 등이 조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도 산불에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해당 산불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오전에 국가 재난 사태가 선포가 됐는데요. 단일 산불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던데 피해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강원 동해 지역 산불로 축구장 면적의 735배에 이르는 525헥타르 임야가 잿더미로 변했는데요. 건물 피해는 신고가 정식으로 접수된 건만 고성과 속초에서 125채에 달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전 9시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후 오전 11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직접 찾아 긴급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여기서 문 대통령은 산골짜기 주민들 대피 상황과 잔불 여부를 면밀하게 살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김 기자, 국가재난 선포에 이어서 특별재난지역 지정 검토도 언급되고 있던데요. 네, 문 대통령은 긴급회의에서 산불 현장에 나가 있는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상황을 점검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검토를 서둘러 달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선포된 국가재난사태는 대피명령과 공무원 비상소집 등 응급조치까지만 이뤄지고 이후 재난수습 과정에서는 별도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데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난수습 과정에서 주민의 생계 안정 비용과 복구에 필요한 행정과 재정, 그리고 금융과 의료 비용 등이 지원됩니다. 진화가 끝나면 피해 조사를 거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구조를 비롯한 현장 업무를 중앙정부가 관장하고 구호 작업과 보상에 드는 경비를 또 중앙정부가 지원하는데요.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납부 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가 경정 예산에 산불 피해 복구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습니다. 지난 2016년 3분기 이후 10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권세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에 6조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1년 전보다 60% 이상 떨어진 수치입니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분기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증권사들의 평균 예상치인 7조 1천억 원보다 더 나빴습니다. 삼성전자는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26일 어닝쇼크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례적인 공시에 증권사들은 예상치를 더 낮췄습니다. 시장에선 반도체 사업의 영업이익이 4조 원 내외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3분기 13조 6,500억 원보다 70%가량 급감한 수치입니다. 디스플레이 부문도 지난 2016년 1분기 이후 첫 분기 영업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분기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2분기에도 반도체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2분기에는 아이폰이 가격 인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갤럭시 S10을 추가적으로 판매를 위해서는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2분기도 감소하는 것으로. 반도체 시장의 슈퍼왕이 끝나면서 삼성전자의 실적 잔치도 끝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5G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이 통사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과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지원금을 기습 상향한 SKT에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다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일반 가입자에 대한 5G 개통이 개시됐는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5G 개통 고객들을 위해 각종 이벤트와 행사를 열었습니다. 각 행사장을 직접 방문한 소비자들은 VR이나 AR 등의 기술이 활용된 영상통화나 게임 등의 서비스를 즐기며 5G 세대의 변화와 재미를 만끽했습니다. 네, 소비자들 반응은 어떤가요? 소비자들의 5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반응은 대단했습니다. 각 사별 가입자 수가 LG유플러스는 오후 3시 기준 15,000명, KT는 오후 2시 25분 기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SK텔레콤은 집계 중입니다. 특히 5G의 속도가 LTE보다 20배나 빠르다 보니 5G 속도를 체험해보고 싶어하는 얼리 어답터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금을 기습 상향한 SK텔레콤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LG유플러스가 지원금을 급히 상향하면서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경쟁이 과열되는 모습인데요. 오늘 오후 SK텔레콤이 기습적으로 최소 32만 원에서 최대 54만 6천 원으로 기존보다 공시지원금을 2배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습적인 지원금 상향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방통위는 SK텔레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내겠다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직이나 건강 악화 등이 이유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강산 기자, 국민연금 추후 납부 신청자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추후 납부 신청자가 12만 3천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과 비교하면 4배 수준으로 늘어난 건데요. 추후 납부는 말 그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겨서 소득 활동이 없게 되면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2017년 14만여 명단은 19,000명 정도 줄었지만 2년 연속 10만 명대를 넘긴 겁니다. 이 중 여성이 67%로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 보면 5, 60대가 86%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왜 이렇게 신청자가 늘어난 거죠? 네, 추후 납부를 하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 그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 제도가 개편돼 추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도 넓어졌는데요. 그동안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납부 예외자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2016년 11월부터는 경력 단절 여성 등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지난해 1월부터는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경우 연금보험료를 처음 낸 날 이후 경력이 단절된 기간을 추납이 가능한 날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온 추납 신청자 수는 2013년 2만 9천여 명에서 2014년 4만 1천여 명으로 늘었고 2017년과 지난해 연속으로 10만 명 선을 넘은 겁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는 7월부터 일반 병원과 한방병원의 2인실과 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본인 부담률은 종합병원과 마찬가지로 2인실이 40%, 3인실은 30%가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또 요양병원 입원 중 임의로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현 경제 상황이 어려운 모습이라며 추경을 신속히 준비해 오는 25일쯤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최근 경제 상황을 보면 생산과 투자, 소비 등 2월 산업활동 주요 지표들이 1월과 달리 전월 대비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신속히 준비하는 한편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개선 등 주요 정책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네, 꽃피는 봄날의 산불. 강원도 고성 속초 지역에 대형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전 중에 주불이 진화가 됐고 현재까지 잔불 처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일대를 잿더미로 만든 산불의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교수님, 예. 아마 이번 고성 사태는 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이전 산불보다 훨씬 더 심각한데요. 네. 지금 1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또 10여 명의 부상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이 한 300여 채가 피해를 입은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재민만 해도 거의 뭐 다 합치면 4,0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산불보다도 훨씬 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번 산불 같은 경우 민가나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공간까지도 불이 번지면서 피해가 좀 커졌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됐고 또 하나는 밤에 발생하다 보니까 네. 진화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산불이라고 하는 게 대체적으로 헬기를 통해서 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은데 이게 밤에 발생하다 보면 헬기가 뜰 수가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화의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피해가 좀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강풍이 사실 7km를 불이 확산되는데 1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안 걸렸어요. 태풍급 강풍이 불면서 불의 확산 속도가 커져서 결국 진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상황인 만큼 편의점 업계 그리고 유통업계 등에서 지금 피해 지연을 위한 이제 온정 행렬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SPC 회사 같은 경우도 빵이나 여러 가지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마트 계열에 있는 회사들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편의점 업계들도 뭐 생수, 라면 이런 이제 생필품 또 당장 먹을 게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단체들에서도요, 뭐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아니면 재난구호단체들은 성금을 모금하기도 하고 직접 가서 식사를 만들어 대접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온정의 손길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나마 우리 국민들이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웃 주민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크다는 부분을 볼 수 있어서 뭐 어려운 가운데서도 따뜻함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 그런데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죠? 네, 맞습니다. 당초에는 화재 원인이 이 변압기의 폭발이다라고 이제 처음에 나왔었는데 한전이 조사를 해본 결과 이 변압기, 그 전신주에는 변압기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전신주에는 개폐기가 있었는데요. 이 개폐기는 폭발의 가능성이 낮은 것이고 여전히 멀쩡한 것으로 봐서 개폐기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현재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한전에 따르면 그 개폐기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에서 폭발이 일어났거나 혹은 고압 전선의 이물질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지난해에도 이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있었는데 예. 이 산불 피해에 대해서 지금 책임 공방이 여전하다고요? 왜냐면요, 산불을 누가 냈는지 어떻게 발생했는지 하는 부분을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원인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안 서고 있는 네. 거죠. 지금 최단비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이번 산불 같은 경우도 원인이 제대로 발견이 안 되고 있어서 책임 소재를 누구한테 물을 거냐 하는 부분에 논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산불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뭐 일반 집에서 만약에 불이 나게 되면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떤 원인 때문에 불이 발생했는지 하는 부분들을 좀 찾아내는 거 쉬운데 산불 같은 경우 워낙 넓은 지역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초기에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지가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산불 같은 경우도 산불은 발생했고 피해자는 있는데 실제 그러면 누가 이 산불을 냈으며 어떤 경위로 산불이 발생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보상도 늦어지고 제대로 된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 산불이 아직까지도 누가 산불을 원인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산불 같은 경우도 그러면 물론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가 되면서 보상은 받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아니면 피해 보상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산불 같은 경우에 이걸 찾기가 참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오랫동안 산불에 대한 책임 소재를 다투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 실수, 고의 여부를 떠나서 원인이 빨리 밝혀져야 할 텐데 변호사님, 원인이 밝혀지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가요? 이렇게 이
산불 같은 경우에요. 물론 자연적으로 발화가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의외로 이 실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실수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크게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을 가질 수가 있는데 형사 책임을 실수로 산불이 나도 우리나라의 법에 따르면 실화죄로 처벌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네. 더해서 이 처벌과 더불어 손해배상 책임을 가지게 되는데 이 손해배상 책임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 2015년도에 본인의 목탄 보일러에서 불씨가 날아가서 산불이 난 경우에 1억 9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밝혀진다. 어느 한 사람의 실화의 원인이다. 과실이다라고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은 합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원인이 모호하거나 밝혀지지 않는다면 결국 손해보험 상품 등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교수님, 예. 이게 산불로 인해서 산림이 불에 탄 피해라면은 보상이 쉽지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 손해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산불로 인해서 산림이나 임야가 만약에 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특별히 임산물 재해보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임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밤나무 농장이나 감나무 농장이나 이런 생산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농장을 운영했는데 그게 탔을 경우에는 임산물 재해보험이라는 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뭐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어가지고는 피해 보상이 안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다만 그 자동차나 건물이나 인명 피해가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보험으로도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민가에 산불이 번져서 그게 자동차나 건물이나 인명 피해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피해 보상이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린 산림이나 임야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그 동해시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피해 대상에 동해시도 들어있는데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시가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걸 가입해놨어요. 그러니까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경우 하는 게 산불 피해로 인해서 인적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동해 시민이라면 누구나 만약에 이번 피해로 인적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이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청하시면 보장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정부는 피해 정도가 집계되는 것에 따라서 특별 재난지역 선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변호사님, 선포 기준은 뭔가요? 이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기준은 재난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법에 따르면 자연재난이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 먼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한 과정에 나중에 조사해서 한정을 해봤더니 이 지자체가 일정한 설정한 국고 지원 가능액이 있어요. 이 국고 지원 가능액보다 2.5배를 초과하는 손해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사회재난에 대해서 이제 지자체가 하기에는 행정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수습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 이럴 때에는 지자체가 다 보상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는 것이죠. 이것을 네. 이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하는 기준이고요. 이럴 경우에는 국가가 지자체와 함께 보상 같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선포가 되면 국고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인 그렇죠. 거죠? 이제 크게 한 세 가지의 지원으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이 지역을 재난을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지자체와 함께 그 피해 시설을 복구를 하고 수습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해당 지역에 피해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피해 주민들에 대한 생계 안전 지원 등의 여러 가지 비용을 지원하고요. 마지막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소득세 등의 세금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네, 이 4월 한 달 날씨를 보니까 건조 경보에다가 강풍주의보도 자주 발령이 될 것 같은데 교수님 아무래도 4월 한 달은 유독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봐서 강원도 지역이 그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산림도 많잖아요, 그 지역이. 그러다 보니 산불을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월 한 달 동안 건조주의보 계속 나죠. 특히 청명하고 한식 사이가 가장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기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요즘 보면 이렇게 그 행락객이라고 하시죠. 산에 가시는 분 등산 많이 하고 산에 가시는데 거기 가서 뭐 요리를 해서 드신다거나 아니면 무슨 예. 화기를 가져가는 경우는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담배꽁초 같은 거 꼭 버리시면 안 되는 거 명심해서 꼭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조심하셔야 돼요. 한 사람의 작은 어떤 실화가 결국 저렇게 많은 피해를 불러오는 것이 산불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산불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서 불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산을 찾는 모든 분들 산불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교인 과세, 특혜인가 아닌가? 종교인 퇴직금 과세 완화를 두고 과세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일단 법사위 통과가 불발이 됐는데요. 관련해서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종교인의 퇴직금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준다 이런 얘기였던 네,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좀 쉬울 것 네. 같은데요. 보통은 우리가 퇴직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면 그 퇴직금이 적립된 총 기간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종교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기로 한 것이 2018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총 과세 기간을 줄여줌으로 인해서 종교인들에 대한 퇴직금은 결국 깎아주는, 그래서 종교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이러한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예. 일부 종교계에서는 이 종교인 과세가 지난해 초에 시작이 됐고 이전에 정리된 퇴직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부당하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해도 특혜적 요소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종교인들에게 그 과세를 하는 게 50년 만에 그게 통과가 됐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라는 정치권들이 종교인들 눈치를 보다 보니까 50년 동안 과세를 못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50년 만에 과세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법의 취지 자체가 어긋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작년도에 받았던 거, 2018년도에 받았던 거 말고 나머지 것은 오랫동안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뭐 몇십 년 동안 특히 종교인들 같은 경우는 뭐 75세까지도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퇴직금 받을 때 그게 1년치 퇴직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일하시면서 받았던 퇴직금을 받는 건데 뭐 법이 2018년도에 시작됐으니까 그때 것만 해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네. 원래 과세를 하겠다고 하는 원래 목적과는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네. 국민들은 뭐 정말 투명 지갑이라 할 만큼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과세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 뭐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인데 종교인들 같은 경우에 이런 특혜를 받는다고 하면 과연 종교인 과세라고 하는 원래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국민적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특히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특정 단체나 종교에 대해서 눈치를 보는 경향들이 많은데 이번에도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종교인 과세의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전의 퇴직금 전체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전체 퇴직금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과세 완화가 돼도 모든 종교인이 혜택을 받는 게 아니란 건데 변호사님, 이 때문에 지금 종교계 내부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종교계 내부에서도 이 종교인의 과세를 완화하는 것이 일부, 아주 극히 일부의 종교인만 혜택을 본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고 한다면 대한불교 조계 중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다가 공문을 보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단 승려 같은 경우에는 퇴직의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퇴직을 한다 하더라도 일부 전별금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다 세금을 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불교계뿐만이 아니라 천주교계에서도 우리는 퇴직의 개념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다르냐? 기독교도 상당수의 기독교들은 교회 자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소득세를 이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완화한다는 것은 아주 일부 대형 교회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종교계 내부에서도 지금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정치권을 비판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총선을 앞두고 또 종교인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은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앞서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는 것이 제일 처음에 얘가 나온 게 1968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법이 만들어진 게 2012년이고요. 시행된 게 작년이기 때문에 50년 만에 시행이 된 것이에요. 굉장히 난항을 겪으면서 법이 시행이 됐는데 지금 이 과세를 완화하는 일명 후퇴된 이 법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 다른 모든 안건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대치하고 있으면서도 여야가 합의해서 지금 일괄적으로 지금 물론 오늘은 통과하진 못했습니다만 의결을 하려고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럼 일반 납세자는 형평성이 매우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리얼미터의 조사를 봐도 지금 이러한 퇴직금, 종교인 퇴직금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거의 지금 65.8%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과세의 형평성에 이렇게 법을 개정하면서까지도 예외를 둬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러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도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셨죠. 종교인 과세에서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중에도 대형 교회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전별금을 그렇게 많이 줄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전체 교회 중에 정말 대형 교회라고 얘기하는 교회들만 전별금을 몇 억씩 막 수십억씩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세금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들의 일부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뭐 일부 단체에서 그런 것들에 세금을 물지 말라고 얘기하면 일반 교인들이나 일반 신도들이 생활하는 부분과 비교해 보면 그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면서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국민의 납세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뭐 목회자라고 하는 분들이 예컨대 그런 분들이 그 정도의 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저하신다고 하면 그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인 과세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조세 형평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법 앞에 동등하고 모든 국민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교가 가장 앞장서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종교인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좀 공평한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G 스마트폰 본격 개시. 오늘 오전 5세대 이동통신 5G 스마트폰이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예상외로 예약 열기가 뜨거운데 이 5G 스마트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기대하고 계세요? 사실은 영상 미디어를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5G 같은 경우에는 알려진 바로는 LTE보다 속도가 거의 20배에 달한다고 하고요. 단순히 속도가 빨라서 끊어짐 없이 영상을 본다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그 실감형 미디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상 공간에서 뭐 야구 경기도 볼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보통 TV에서 보는 뭐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제작하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을 더 실감나게 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상 미디어들을 스마트폰으로 소비하는 많은 소비자들이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교수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통사별로 지금 지원금 경쟁에도 불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사실은 더 많은 이제 전화기를 판매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통사들 같은 경우는 LG U+가 사실 사전 예약 판매할 때 지원금을 공식 판매와 함께 이틀 만에 올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다른 뭐 SK텔레콤도 지원금을 올리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단통법 위반이라고 지금 소지가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 방통위에서 지금 벌금을 물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반통법이라고 하는 게 이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원래 전화기의 가격보다 또는 통신사들이 자기들이 이익 보는 가격에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될 돈을 이런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이걸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서 단말기를 가격을 좀 내리자 하는 게 단통법의 중요한 어떤 요지인데 그걸 무력화시키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렇게 비싼 가격에 우리가 전화기를 사야 되고 통신 요금 왜 내려가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5G 스마트폰이 판매가 개시되면서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판매를 하기 위해서 통신사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방통이나 아니면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해서 정말 단말기 가격이 제대로 책정이 됐는지 그리고 현재 5G 서비스를 하지만 그것이 이만큼 돈을 올려야 되는 예컨대 이건 5G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이하는 아예 상품 자체가 없다잖아요. 네. 그리고 5만 원인가요? 그 정도 가지고 가입을 하면 영화 한 편인가 몇 분 쓰고 나면 더 이상 쓸 수가 없대요. 그럼 추가적으로 또 그 데이터 비용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과연 이게 소비자를 위한 정책인가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통사들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더 많은 판매를 하고 그걸 통해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소비자 위주가 아니라 본인들의 돈 버는 데 위주가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 기관도 나서야 되고 소비자단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 이렇게 경쟁이 뜨겁다 보니까 이 단통법 위반과 관련한 또 논란이 일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이 단통법인데요. 이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에 따르면 이 단말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거나 공시를 할 때 이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부 기준 같은 경우에는 공시나 게시를 하고 나서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그 공시와 게시한 내용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앞서서 이제 최진봉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제 LG에서 사전 예약을 할 때 공시했던 지원금과 그 이후에 이틀 후에 바꾼 지원금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상대 경쟁사에서는 이것이 단통법에서 7일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그 법 위반이 아니냐라는 것인데요. 또 여기에 대해서 LG 측은 처음에 지원금을 얘기를 하고 공시를 할 때는 사전 예약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정식적으로 발매를 하고 판매한 때가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까지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의 기준, 일주일 동안 유지해야 되는 기준이 사전 예약 기준이 아니라 정식적으로 발매한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단통법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해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 실적도 발표를 했는데요. 예상대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 갤 S10의 효과인지 스마트폰 부문의 실적은 좀 선방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 같은 경우에 지난 분기에 비교해서요. 12.27%, 영업이익은 42.58%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IM 부분이라고 하죠. 모바일 커뮤니케이션과 스마트폰 관련한 부분에서만 지금 이익이 났는데 이걸 비교를 해봤더니 갤럭시 9보다 대비해서 120% 정도 올랐다는 거예요. 판매량이. 또 예약 판매까지 하면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갤럭시 10이라고 하는 이 휴대전화가 결국은 삼성의 중요한 어떤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기준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없었으면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계속 이제 실적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졌을 텐데 갤럭시 10, S10이 선방을 하면서 결국 삼성이 그나마 체면을 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실적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진범 교수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주요 이슈 3가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있던 재계 인사들을 분석해보는 비즈앤후 시간입니다. 김현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최근 이제 재벌 3세의 마약 사건으로 좀 1세대 경제인들까지 거론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SK, 현대, 남양유업이 재벌 3세 마약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렇군요. SK그룹 창업자 고 최종권 회장의 손자 최모 씨가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고농축 대마 액상을 구입하고 투약한 혐의입니다. 체포 하루 전까지 환각 상태였을 만큼 심각한 중독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또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의 손자 정모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는데요. 정 씨는 한 달 전 해외로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귀국하는 대로 수사를 할 방침인데 해외 도피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습니다. 또 남양유업 고 홍두영 회장의 외손녀인 황하나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황 씨는 과거에도 마약 관련 수사를 받았지만 불합리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과 남양유업이 유착 관계라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그렇군요. 재벌 3세가 쾌락을 위해 마약을 복용한 사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기업 이미지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할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황창규 KT 회장이 위기를 맞이했다고요? 네, 황창규 회장에 대한 수사기관과 정치권의 압박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황 회장이 로비 사단을 만들고 20억 원이 넘는 고액 자문료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데요. 그 안에 박근혜 정부 실세였던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측근 3명이 포함됐고 이들은 통신사업과 무관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됐습니다. 또 검찰은 황 회장이 4억여 원의 불법 정치 후원금을 보낸 혐의도 수사 중입니다. 황 회장이 곧 검찰로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석태 전임 회장 때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 인사 자제를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도 황 회장에게 부담입니다. 오는 17일 열리는 KT 아연국사 화재 국회 청문회에서도 황 회장이 의혹들에 대한 추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더불어 KT 새 노조와 시민단체도 황 회장 퇴진을 압박하는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고액 보수로 논란이 됐죠? 네, 조 회장이 대한항공에서 퇴직하면 700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회장은 지난해 대한항공에서 31억 원을 받는 등 계열사 5곳에서 연봉 107억 원을 받았습니다. 최고 경영자 중 연봉 2위였습니다. 이번 퇴직금은 월급과 근속 연수, 지급 배수를 곱해서 계산되는데요. 그런데 조 회장이 지난 2015년에 자신의 퇴직금 지급 배수를 4배에서 6배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700억 원이 아니라 800억 원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갑질 논란의 경영부실로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한 조 회장이
고액의 연봉과 퇴직금을 챙겨가게 되면서 반발이 거셉니다. 시민단체들은 조 회장이 퇴직금을 다 받을 경우 배임으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또 조 회장 같은 경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지난해 410억 원을 퇴직금으로 받은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은 인보사 판매 중지로 논란에 휘말렸어요. 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는 이웅열 전 회장이 자신의 자식이라고 할 만큼 소중하게 여겼던 제품인데요. 그런데 인보사가 판매 중지되고 코오롱 생명과학의 해명도 부족해 개발을 주도했던 이 전 회장의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인보사는 연골세포를 주성분으로 신고해 2017년 허가를 받았는데 사실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판매 금지당했습니다. 코오롱 측은 15년 동안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결과가 바뀌었을 뿐 성분은 동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와 이 전 회장이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해명을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인보사 판매 중지로 코오롱 관련주들은 1조 원 이상 급락했는데요. 400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고 스타트업에 도전하려 했던 이 전 회장의 행보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네, 이번 주 재계의 주요 인사 소식 김현우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황사가 한반도를 오늘 강타하면서 전국의 모든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내일까지 나쁨 수준을 유지할 텐데요.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은 뭘까요? 같이 확인하시고 돌아오시죠.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의 고백대로 어닝 쇼크였는데 관련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주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그리고 오대원 경기대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위원님, 이번 어닝 쇼크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봐야겠죠? 지금 반도체 부분이 삼성전자 전체 이익에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최근까지. 네. 근데 지난해 4분기부터 이제 고정거래 가격이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반도체 부분의 실적이 악화되기 시작했는데 그 가격 하락이 시작된 초입에 이미 4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3분기에 17조 원이었던 영업이익이 10조 원대로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가격 하락이 시작된 막 초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1분기에는 더 가격 하락이 진행될 거라고 누구나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훨씬 더 안 좋아질 건 알고 있었는데 지금 사실 거기에 1분기에는 디스플레이까지도 좀 안 좋아진 상황들이 있어서 패널 가격 하락이라든지 수요가 좀 안 좋아진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두 가지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네. 예상보다도 더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가 이례적으로 실적 완화 예고를 하고 그에 따라 증권사에서도 기대치를 낮췄는데 그래서인지 오늘 주식시장은 좀 담담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주식을 보면은 사실은 이미 작년 12월에 가장 저점을 형성했고요. 그때 네. 39,000원대까지 떨어졌었는데 사실 주식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심리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삼성전자 투자자들이 궁금했던 거는 바닥이 어디일 것이냐, 어디까지 네. 내려갈 것이냐 하고 과연 언제쯤에 그 시점이 도래할 것이냐라는 의구심 때문에 이제 사실은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그 바닥이 1분기 실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닥이 1분기 아니면 2분기라는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는 PER로 보든지 PBR로 보든지 삼성전자 주가가 충분히 구매하기에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했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교수님, 역시 이 글로벌 반도체 업황 부진이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보시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중국 요인과 또 이 시장 요인으로 볼 수 있죠. 중국이 반도체 글규로해서 공급이 굉장히 과잉이 된 상태에서 네. 미중 무역 분쟁이 이어지면서 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 이제 수요가 줄어든 거, 이것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IDC,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들이 투자를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었는데 뭐 새로운 신규 투자를 대비해 가지고 계속 반도체 구입을 망설이는 점, 이런 것이
주요한 요인이 됐습니다. 네,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교수님 여기에다가 이제 디스플레이 부분이 이제 적자가 도화선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예상이 안 됐던 부분인가요? 어떤가요? 사실 디스플레이 분야도 네. 역시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공급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급 과잉으로 네, 수요는 그대로였는데 공급 네. 과잉이었는데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서 발주하는 물량이 줄어들었던 점에 그런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위원님, 이 삼성전자로서는 악재가 아직까지도 좀 남아 있는 게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도 진행 중이고 또 여기에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불확실성이 좀 있잖아요. 사실 그동안의 몇 년 동안의 주가 흐름이나 기업 실적하고 총수와 연관성을 살펴보면 이재용 회장의 어떤 재판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이미 부문별로 독립 사장 체제가 거의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큰 변화 없이 집행이 될 것 같고 물론 여기까지는 굉장히 큰 단위의 투자를 할 때는 이재용 회장의 의중이 어느 정도 반영됐던 것 같지만 이미 중장기 투자에 대한 결정들은 다 이미 끝나 있고 결정이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단계는 오히려 그보다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시기라든가 규모를 조정하는 정도라서 아마 그 총수에 대한 리스크는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까지 몇 달 동안도 그랬지만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서 때로는 이게 삼성전자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는 시점도 있고 때로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포인트들도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을 여전히 계속 안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주 위원님은 오히려 총수 리스크보다는 미중 무역 협상에 따른 그런 리스크가 더 크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도체 얘기로 살짝 돌아가서요. 사실 반도체 시장의 반등, 이 회복세 시점을 두고 시장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르면 2분기, 늦어도 3분기에는 회복을 볼 거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장기적인 침체를 걱정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과거와 같은 그런 폭등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그런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많은 수요는 이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여기에 좀 장기적으로 안 좋을 거라는 의견에 동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장기적으로 괜찮아질 거라는 시각에는 분명히 지금 새로 시작한 이 5G 시대에 대한 기대와 이에 따른 AI와 이 빅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센터들의 메모리 반도체 투자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이런 개선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네, 위원님 아까 앞서서 지금 현재의 주가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2분기 이후로는 삼성전자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실적만 놓고 보면 사실은 1분기가 완전 바닥일지 2분기가 바닥일지에 대해서는 조금 확실하게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지금 디스플레이하고 반도체하고 약간 이제 흐름이 정반대된 상황을 가고 있는데 디스플레이는 조금 회복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적자 폭이 감소할 것 같고 반도체는 가격 하락이 상반기 내에는 좀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 것이 유지될 것 같아서 좀 감소할 측면이 있고 근데 모바일은 이제 신규 출시된 S10의 효과가 분명히 1분기에는 그 효과 많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아직까지. 그래서 2분기에 그 효과가 나타난다 보면 지금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이 우세하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총 이익 규모가 2분기가 조금 감소할 수도 있고 조금 증가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1분기 수준에서 큰 폭의 변동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계절적으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부품 산업들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항상 사이클상 저희들이 계절 효과가 있는 우리 성수기를 진입하기 때문에 분명히 3분기로 가면 1, 2분기와는 확연히 달라지는 그러니까 조 단위에서 레벨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그런데 이 올해만이 아니라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의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이 쏟아지기 시작한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건 조금 특이한 경우라고 봐야 되고요. 근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부분을 포기하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기저효과 때문에 지금 오히려 어느 정도 괜찮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악화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파운더리라든지 지금 이쪽에 실적이 이미 나오기 시작했던 부분, 특히 삼성이 계속 들어가고 싶었지만 타이밍을 보고 있던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예를 들어 엔비디아 같은 데는 굉장히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와 비슷한 기술력을 가진 AMD 같은 데를 사서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이런 타이밍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저 사실은 타 방송에도 비슷한 질문에 사실 교수님하고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하이닉스의 용인 쪽에 한 클러스터에 120조 원 정도 5년 동안,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그 정도나 그 이상의 투자를 향후 4, 5년 동안, 5, 6년 동안 할 텐데요. 네. 근데 그 플랜을 뜯어보면 대부분 다 메모리 공장을 짓겠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물론 그 하이테크, 하이엔드 프리미엄 제품을 위한 공장 증설이라는 단서가 붙긴 하지만 네. 결국에는 디램 아니면 낸드 공장을 짓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급 과잉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을 타고 있는 메모리 공장을 자꾸 짓는 것보다는 그쪽에 투자 금액 일부를 저희들이 아껴놓았다가 네. 방금 말씀하신 비메모리를 지금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개별의 능력으로 따라서 따라잡기는 이미 어느 정도 늦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자금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규모의 비메모리 업체, 큰 업체 중 하나를 물색해서 인수함으로써 바로 뛰어드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투자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위원님 혹시 삼성에서 이런 비메모리 부분에 업체를 좀 접촉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은 좀 보이는 게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은 소문이 나는 순간 딜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이전에도 샌디스크를 인수하려고 했다가 안 됐던 네. 게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있다 하도 외부에는 결코 공포를 하지 않을 거고 어느 정도 딜이 확정이 되어서 사인만 하면 되는 순간이 돼야지 어느 정도 언론에 약간씩 조금씩 흘러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네, 하나 지금 그나마 다행인 거는 스마트폰 사업 부분이 이 게레스 10의 효과가 이제 앞으로 또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IEM 그러니까 IT 쪽하고 모바일 쪽에서 개선된 효과들이 나타나는 게 참 다행스러운 것이죠.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시장 손실을 했었는데 다른 아시아의 신흥국 시장을 노리고 있는 삼성으로선 갤럭시 S10의 승부가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은 또 삼성전자가 이 5G용으로도 또 내놨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초반에 지금 예약 상황이라든가 초반 판매로 보면은 지금 분명히 S9보다 S10이 더 물량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고 네. 지금 저희 대부분 시장에서 집계되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5G 모델이 지금 동시에 같이 병행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엊그제도 그 개통식 하면서 여러 가지 언론에 많은 이슈들이 되긴 했었는데 물론 근데 제 모바일 쪽에서 5G 수요가 초기에 그렇게 많이 늘 거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4G 모델 단독으로 있을 때보다는 플러스 요인이 분명히 될 것 같고 네. 지금 모바일 부분은 유일하게 디스플레이하고 반도체가 악화되는 가운데서도 선방을 하고 있는 업종이 섹터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5G 효과로 인해서 듀얼의 지금 제품이 출시되기 때문에 2분기, 3분기로 가면서 그 효과가 조금씩 더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분명히 포지티브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스마트폰 외에 또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삼성전자가 확보할 수 있을지 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발굴합니다. 포근했던 봄바람이 무섭게 변했습니다. 고온 건조한 강풍이 몰아치면서 동해안에 큰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메마른 날씨에 강한 바람이 끊이질 않으면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큰 상태입니다. 현재도 전국 많은 지역에 건조특보가,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오후까지 1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산간에는 순간풍속이 20m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씨가 더 이상 옮겨 붙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불씨를 조금이나마 잠재워줄 반가운 비 소식이 있습니다. 양이 그리 많진 않지만 그래도 기대해 봐야겠는데요. 중부와 경북북부 지역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은 모레 새벽부터 시작돼 오후 늦게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와 함께 황사와 미세먼지도 차츰 사라지겠습니다. 전국 대기질 보통 수준으로 양호하겠는데요. 다만 남부지방은 오전에 나쁨 단계의 농도를 보여서 이 호흡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 예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5도로 시작해 낮에는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낮 기온 강릉과 울진 14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무려 18도 가까이 차이가 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환절기 건강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예년 이맘때 수준의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화요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수요일에는 남부지방으로도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비즈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